안녕하세요. 김준규입니다. 지방 7급 2022년도 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출제 평에도 조금 이 문제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카스파 홈페이지 그다음에 공단기 홈페이지 다 업로드 돼 있으니까요.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걸 보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출제 평에 그 얘기를 해놨는데요. 전체적인 난도는 조금 높았습니다. 구성이 출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아주 입문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입문 수준. A급, B급 정도만 뭐 좀 하면 풀 수 있는. 자, 그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난도가 높은 한 심화 수준. 심화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 요게 이제 한 11문제 정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두 문제가 이제 초고난도 슈퍼 킬러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아래 있는 7문제 요거만 가지고는 이거는 고득점을 할 수가 없죠. 이건 누구나 다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지금 우리 1번 문제 같은 게 그런 문제거든요. 정치행정 이론론이 물어요. 1번. 정치행정 이론론 FB. 자,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이 정책결정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하고 행정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2번이 답이잖아요. 민의를 중시해. 국민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정치권이 하던 건데 행정이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번 효율을 추구하는 관리다. 이거는 윌슨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주장했던 이원론이에요. 네, 3번은요.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요거는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론 처음 연구할 때 능률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은 이원론이잖아요. 네, 4번은 귤릭이라는 사람이 포스트코 POSDCORB 이것도 행정은 기본적으로 관리다. 최고 관리자의 7가지 관리 기능 이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빼고는 다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문제가 7문제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심화 수준의 문제가 11개가 나왔는데 이제 요게 조금 심화까지 다 해야만이 풀 수 있는 약간 난도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한 서너 문제는 딱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이거는 전혀 교과서에도 없는 초고난도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넛지로 나오고 재정 준칙 문제인데 이 언뜻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당락이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당락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이걸 다 맞춰야 돼요. 일단. 이거를 한 문제도 빠짐없이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난번 특강처럼 그런 마지막까지 발품을 팔아가지고 한 사람들은 다 맞출 수 있었어요. 저희가 마지막 특강 때 재정 준칙하고 넛지론을 문제로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모의고사에도 배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만점이 나와요. 이번에 만점 맞은 학생들 많아요 지금요. 저한테 문자로 조교 지망 시험도 끝나고 하니까 이제 조교하고 싶다고 지망하면서 국가 7급 지방 7급 행정은 다 만점 맞았다. 지금 지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사실 여기서 결정될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요게 다 맞춰져야 이걸 맞고 100점을 맞는 거지. 이게 여기서 한 서너 문제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맞췄다 하더라도. 다행히 저희가 이번에 이게 다 적중이 돼서 뭐 좋았지만 당락은 사실 이게 아니라 이게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번에는 저희가 다 이게 커버가 됐지만 이 부분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자, 1번의 답은 이게 2번이에요. 자, 2번은 행정이론. 이것도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민간 위탁. 우리 오늘 이제 이거를 못 했는데 내일 할 건데요. 진도가. 자, 민간 위탁은 그 민영화 시키는 겁니다. 민영화 중에서도 약간 좁은 의미로 민간 위탁은 계약에 의한 위탁을 말해요. 계약이 아니다. 계약을 해서 공법상 계약을 해서 민간한테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 좀 해달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뭐 청소업체한테 청소 업무를 용역을 주잖아요. 보통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민간에게 넘긴다 이걸 용역을 준다고 해요. 외주를 준다. 계약이 한 위탁. 이게 4번에 쓰레기 업무라든지 제가 3번으로 갑자기 갔네요. 3번. 나온 김에 3번 말씀드릴게요. 4번에 대표적인 업무가 쓰레기 수거, 청소 업무, 건물 관리, 도로 건설, 단순 관리 업무 이런 거는 다 위탁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걸 공무원이 할 필요 없잖아요. 맞고.
민간에 맡기고 돈을 대신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민영화 쪽에서 그 민영 교도소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민영 교도소 같은 것도 이런 케이스예요. 법무부가 직접 교도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 종교단체한테 위탁을 하고 돈을 이제 최소한 1,000명 주고 1년에 43억씩 계약을 해서 이제 주는 거예요. 민간 종교단체가 뭐 영리를 추구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고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한적십자사가 뭐 질병관리본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대신 연구를 해주고 비용을 받는. 연구를 하니까 돈이 일단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실비를 보상받는 거죠.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 단체도 비영리 민간 단체도 위탁받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민영 교도소 같은 게 종교 단체가 위탁받아 사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잖아요. 비영리. 그러니까 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4번 정부가 직접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용 부담이나 인건비 부담 이런 걸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규직을 늘리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유연한 인력 운용 이런 게 가능하게 돼요. 일시적으로 어떤 업무가 필요할 때 민간 업체한테 위탁해서 맡기면 되는데 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까지 다 고용 떠안고 인건비 주고 연금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을 떨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2번이 틀린 거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위로 옳지 않는 거 했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제 심한 수준의 문제예요. 여기 해당하는 문제. 자, 신행정하 60년대 말에 미국의 격동기 때 빈곤, 차별, 소외, 폭동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된다. 정의, 형평 이런 걸 주장했던 적실과 실천을 강조했던 그게 바로 신행정론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충분한 실력, 탄탄 실력, 뭐 재시생분들은 다 돼 있겠지만 상당히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아직 충분히 안 돼서 약간 좀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발전행정은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환경이 중요해요. 행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생체 비발이라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자, 이게 후진국에 팔아먹기한 어떤 그 수출용 이론이에요. 생체 비발은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 발전행정, 이 생체 비발은 후진국용 이론. 이 이론의 공통점은 환경이 개발도상국의 행정 환경이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는 이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최종 결정판이 발전행정 이론. 개발도상국의 행정 환경은 미국보다 훨씬 저급하고 열악하다. 이거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지 않고는 국가 발전을 할 수 없다.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전략을 모색하게 해주는 게 그게 발전행정 이론이거든요. 발전행정 이론도 기본적으로 환경이라는 게 특히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저급한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했던 이론이에요.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공원선택 이론. 공원제도 소비자 선호에 따라 선택되는 거다. 개인의 다양한 선호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게 공공선택 이론이에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4번이 틀렸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시민들이 공유된 가치를 그러니까 다음론을 통해서 가치를 도출하고 그 다음론을 통해서 도출된 가치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관료가 그 사이에서 중재도 하고 협상도 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NPM은 정부나 해 빠져라. 관료들은 공무원은 이제 빠져라. 너희들 때문에 정부가 하다가 실패했으니 이제 손 떼라. 이게 NPM이에요. 정부는 빠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그게 아니라 관료가 빠지지 않고 중간에서 협상, 중재하고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MPS, 신공공 서비스 이론에서 나온 말. 특히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를 공익으로 본다는 거. 이거는 공익의 본질이 다음론을 통한 시민들 간의 공유된 가치, 공동체 가치를 도출하고 이거를 관료가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MPS, 신공공 서비스. MPS는 신공공 관료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이걸 탈신공공 관료론이라고 하잖아요. 탈신공공관리론, 신공공 서비스, 뉴 퍼블릭 서비스 이론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비용 편입 분석과 효과 분석의 차이를 묻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좀 난도가 있어서 아까 그 심화 수준 가운데 있는 레벨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용 편입 분석하고 비용 효과 분석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비용 편입 분석은 비용 대 편익을 전부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근데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은 돈으로 나오지만 효과가 돈이 아닌 거예요. 효과가 돈이 아닌 거예요. 다리 하나를 건 사람이 10억이 들어간다. 근데 효과는 얼마 나오냐?
돈이 아니라 서울 시민 한 30만 명 시민이 출퇴근 시간 30분이 단축이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과 편익을 돈으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이펙티브니스 효과가 성과를 계량할 수 없는 무형적인 분야에 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외교, 안보, 국방, 연구개발. 그건 성과를 계량화할 수 없잖아요. 그런 영역에 적용되는 게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이건 돈으로 다 계산해야 돼요. 이거는. 자, 1번은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지금 비용 효과라고 딱 이펙티브니스라고 아예 딱 해놨어요. 비용 효과. 이건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근데 분석 결과를 사회적 후생 문제와 연결시키다. 여러분들 사회적 후생, 사회 후생, 후생 경제학이라고 할 때 후생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효용이잖아요. 사회 총 효용의 크기가 커지냐 작았냐. 이걸 가지고 주로 파레토 최적이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하잖아요. 후생이란 말은 무조건 미시경제학 피고의 한계 효용 학파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회적 후생이라는 건 항상 총 비용, 총 편익 따져가지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될 거냐. 자원 배분의 효율이나 최적화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판단할 때 후생 경제학을 쓰는 거예요. 사회적 후생의 크기를 판단하려면 돈으로 다 계산해야 돼. 돈으로 비용 편익 분석. 그래서 사회 후생 문제와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사회적 후생이라는 건 돈으로 딱 표시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의 매큰 전적으로 요거는 비용 편익도 비용 효과도 아닌 거예요. 시장 가격이 아니라 그림자 가격. 잠재 가격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게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의존하는 거는 이거는 비용 편익도 아니고 비용 효과도 아닌 거예요. 비용 효과는 이거는 돈으로 표시 안 하니까 이거 더 관계가 없고 얘들은 돈으로 표시하지만 그게 시장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으로 내놓으면은 가격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라는 걸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그림자 가격, 잠재 가격인데요. 그 개념을 해야 되니까 이 말은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4번만 맞습니다. 국방, 치안, 보건, 연구개발 같은 성과를 계량화할 수 없는 이게 무형적인 영역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무형적인. 이런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우리 기본서에 다 있는 말이에요. 나중에 수업할 때 그 부분에 가면 다시 이 문제 띄워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이 맞고요. 5번. 요거는 쉬운 문제였어요. 예산의 분류 방법, 기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게 예산 분류가 기능별로 할 거냐, 조직별로, 경제 성질별로 아니면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있는데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를 쓸 거냐, 외교비 얼마, 국방비 얼마, 교육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기능별 분류예요. 정부가 하는 일을 크게 나누어서 큰 단위로 무슨 일을 할 거냐 그게 기능입니다. 요거는 무엇을 하는데 뭘 구입할 까 이거는 품목별 분류예요. 품목. 이건 누가 어느 기관에 얼마 쓸 거냐 이거는 조직별 분류예요. 누가라는 게 개인이 아니라 어느 조직. 그다음에 국민경제 이게 바로 경제성질별 분류예요. 여기다 돈을 이만큼 쓰면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뭐 고용, 투자, 저축, 수입, 수출 같은 거시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거는 경제성질별 분류예요. 이거는 기능, 품목, 조직, 경제성질별 분류. 단순히 개념을 묻는 겁니다. 1번만 맞고요. 네. 무슨 일을 하는데 씁니다. 기능별 분류. 어느 기관이 얼마 쓰냐. 조직별 분류. 어느 품목을 구입하는데 품목별 분류. 그다음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경제성질별 분류.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도 어렵지 않죠. 간단히 점증주의 의사결정 모형. 점증주의는 분석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타협과 협상 같은 정치 원리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옳지 않는 거였어요. 이제 1번은 맞잖아요. 한정된 대안. 모든 대안이 아니라.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죠. 3번 어때요? 3번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새로운 뭐 개혁과 새로운 걸 반영하는 혁신적 결정을 설명할 수 없죠. 점진이라는 거는 조금씩 소폭으로 변화를 해 나가는 거니까 대폭적인 변화가 안 되니까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형이에요. 뒤쪽이 이게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한다. 이 말은 맞아야 틀려요? 맞습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합리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정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을 받아들여요. 인정을 해요. 이게 사이먼의 만족 모형에서 나온 말인데 그거를 인정은 해요. 물론 그거보다 더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제한된 합리성도
인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했다고 했으니 요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추가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뒤에 게 완전히 돌변했죠. 틀린 거예요. 동의나 참여나 협상 타협이니까 4번은 맞는 말이에요. 7번 보겠습니다. 정부 예산. 정부 예산 편성. 자, 이 문제도 아까 약간 심화 수준의 문제였거든요. 옳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자, 1번 국가재정운용. 요즘 국가재정운용 계획이 작년 금년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더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국가재정운용 계획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자꾸 이게 나오는 이유가 중장기 국가 비전을 5년 단위 이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거를 토대로 지출 한도도 정하고 매년 예산 편성의 어떤 걸 해라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그냥 1년 단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5년 이상의 중장기 재정 계획의 관점에서 지출 한도나 우선순위나 예산 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왜 정부가 멋대로 마음대로 이거를 결정하고 국회는 심의도 제대로 못하냐. 이 국회로 넘기긴 해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로 제출은 하는데 정식으로 독립된 안건으로 상정 심사가 안 돼요. 이게 국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국회가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고 이거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면 참 좋은데 이게 그냥 보고만 되지 독자적인 안건으로 심의하거나 심사하거나 해서 그게 확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국회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품고 있어요. 이 중요한 기획이 행정부 그냥 내부적인 기획으로 끝나고 있다. 국회는 뭐 국회법에 보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규정도 없어요. 이게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요한데 너무 이게 제대로 심의가 안 되고 있다 해서 지금 학자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 금년에.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기재부 예산 편성할 때 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한도를 정해주면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율편성 제도죠. 맞죠? 3번요. 자, 기재부 예타조사. 예타조사의 실태를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4번은 문제가 없어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큰 대형 국책사업은 총사업비를 기재부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매년 이게 팽창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 협의를 받아야 된다. 총사업비 제도예요. 이거 맞는 거예요. 2년 이상이라는 게 소요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500억 이상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인 대규모 국책사업은 미리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정해서 기재부 장관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도중에 계속 팽창하지 않도록 총사업비를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얘가 틀렸습니다. 자, 예타조사는요. 예타조사는 경제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은 양면을 균형 있게 다 고려해야 되는 그런 조사예요. 예타조사는 경제적인 측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측면은 비용 편의 분석이나 이런 거죠. 네, 정책적 측면에서 뭘 해야 되면 압을 해야 돼. 압. 계층화 분석법. 요거는 양적인 분석이고 이거는 질적인 분석이에요. 요거는 경제적 측면이고 이거는 정치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정치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꼭 요것만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비용 편의 분석하고는 달라요. 예타조사는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면 안 돼요. 당연히 둘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자, 경제적 측면은 비용 편의 분석 같은 겁니다. 정책적 측면은 주로 압 같은 계층화 분석법. 자, 우리가 중부 내륙 산간 지역에 정선 이런 데에 고속도로 하나 놓겠다 하면 비용 편의 분석만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못 하는 거예요. 거기 도로 내봐야 뭐 편익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물동량이 작은데.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균형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선 사람들, 강원도 내륙 산간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커지고 그런 것들을 방치할 수 없어요. 지역 낙후도라든지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파급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배제되면 안 돼. 특히 이 부분. 그것도 배제되면 안 돼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예타조사니까 경제적인 것만 분석하는 걸로 여러분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지역 낙후도, 균형 발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타조사는. 3번이 이게 틀린 말입니다. 자, 8번 볼게요. 현대 조직 이론. 옳은 거는 했거든요. 이게 거시 조직 이론에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거시 조직 이론. 조직군 생태론. 조직군 생태론은 이거는 단일 조직이 아니라 조직 간의 관계를 다루는 조직을 군락으로 보고 집합으로 보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거시조직 이론 우리 거기에 그 표가 하나 들어가면 좋을 건데 거기에 없는데요. 자, 결정론으로 볼 거냐, 임의론으로 볼 거냐. 그다음에 조직을 개별 조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조직을 군으로 보고 연구할 거냐에 따라서 거시조직 이론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상황 적응 이론이죠. 상황 적응론. 이게 바로 조직군 생태론. 조직군 생태론. 그다음에 대리인 이론, 거래비용 경제학.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략적 선택 이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자원 의존 이론. 그다음에 이게 공동체 생태론. 근데 조직 경제학은 결정론으로 보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면서도 조직을 군락으로 보고 여러 조직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군. 개별 조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단일 조직이라고 돼 있잖아요. 단일 조직. 얘가 틀린 거예요. 조직 집합, 조직군, 조직군을 분석 단위로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요. 거래비용 경제학은 자원 의존 이론의 한 접근법으로 거래비용 자원 의존 이론의 한 접근법으로 요 말은 틀리진 않아요. 모든 자원을 그 조직이 다 확보할 수는 없으니까 거래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의존 이론의 한 접근법이다. 이 말은 틀린 건 아닌데 조직 간의 거래 비용보다 조직 내 거래 비용 이게 반대예요. 조직 간의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시장 실패가 생기니까 그때는 계층제 조직이 훨씬 낫다. 요건 난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3번은요. 자, 상황적 이론 요거거든요. 상황적 이론. 이거는 개별 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상황에 조직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 개별 조직이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 걸맞는 조직 구조나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다 다루지는 않아요. 중요한 상황, 변수들을 몇 가지 유형화해서 몇 가지만 다루기 때문에 중범위 이론이라고 합니다. 중범위. 우리 인문 때 사실 했던 것들이에요. 유형화해서 중범위 이론으로 국한을 하고 그 중에서 일반 규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변수들이 많은데 그 변수들을 다 다루지 못하니까 한정을 해서 유형화하고 그래서 몇 개 그 상황 변수를 기준으로 모든 변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범위 수준의 거시조직 이론이다. 그게 상황적 이론. 개별 조직 하나하나마다 놓여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맞는 말. 자, 대리인 이론은요. 주인 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틀렸어요.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에서도 주인 대리인이 있어요. 보험사하고 가입자하고 있죠. 그러나 조직 내에서도 고용주하고 종업원이 주인 대리인 관계예요. 고용주가 주인이고 종업원들은 대리인이에요. 대리인들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할 거냐. 충분한 성과급을 줘야죠. 그것도 조직 내에서도 주인 대리인 관계는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4번도 틀렸고요. 3번이 맞는 말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정책 의제. 옳지 않는 것은 1번. 어때요? 내부 접근형은 은밀하게 접근해서 은밀하게 은근슬쩍 의제가 채택되는 거잖아요. PR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공중 PR, 정치활동, 홍보를 통해서 공중의제로 아니에요. PR도 없고 공중의제가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정부제로 채택되고 그게 바로 내부 접근형이에요. 근데 나중에라도 PR을 통해서 공중의제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동원형이죠. 동원형. 동원형은 주로 후진국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힘이 세고 민간이 약하기 때문에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 외부 주도형은 이제 민간에서 주도가 돼서 이제 정부가 그 채택을 해주는 겁니다. 여론 형성되고 공중의제가 만들어져서 정부가 이걸 외면하지 못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제 설정 과정 모형을 보면 제일 먼저 사회 문제가 제일 먼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이슈화가 되잖아요. 논쟁거리가 돼요. 세 번째 이게 일반 국민들이 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공중의제예요. 공중의제, 체제의제죠. 그 중에서 이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정부의제로 제도적 의제가 되는 거예요. 제도적 의제, 정부의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의제 설정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설정되는 거를 우리가 외부 주도형이라고 합니다. 외부 주도형. 1, 2, 3, 4, 4, 2 체제. 4, 2 체제 이렇게 되는 게 외부 주도형. 외부 주도. 1, 2, 3, 4.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1, 4, 2, 3의 형태도 있어요. 문제가 터지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채택을 하고 나서 이슈화를 시키고 정부가 공중의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PR을 하는 거예요. 홍보 활동.
1, 4, 2, 3 이게 바로 동원형이에요. 동원형. 자, 그다음에 내부 접근형이라는 거는 지금 1번이 틀렸잖아요. 내부 접근형은 1, 4로 끝납니다. 2, 3이 생략돼요. 공중의제가 생략되고 PR도 안 해요. 은밀하게 문제가 터지면 정부가 바로 채택을 하고 이런 거 다 생략되는. 그게 내부 접근형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뭐 홍보를 한다. 이거는 동원형이에요. 동원형.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공과 모형은 아예 이제 국민도 지지를 많이 보내고 정부가 그 힘이 있을 때 바로 굳혀버리는 구치경이라고 하잖아요. 구치경. 구치경.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자, 피터 메이의 모형색이 나왔는데요. 자, 행위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국민의 지지가 좀 높으냐 낮으냐? 행위자가 민간의 행위자냐 정부냐라고 할 때, 자,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민간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외부 주도형이에요.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보내면서 민간이 주도를 하는 외부 주도형. 자, 그런데 민간의 지지가 높은데 정부가 주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셀 때 그때 바로 정책으로 굳혀버리면 돼요. 굳히기. 이게 공고화 모형이. 자, 그다음에 요게 방금 말씀드린 내부 접근형이. 내부 접근형. 국민의 지지가 지금 낮은데 지지가 필요 없어요. 그 지지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국민들이 알면 골치 아파요. 그때 은밀하게 그냥 내부 접근형을 결정. 근데 이때 내부는 그럼 정부 내부냐? 아니, 정부 내부가 아니고 이거는 민간 행위자들인데 이 내부란 거는 관심 집단을 말합니다. 정책 공동체나 이런 관심 집단. 그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집단들. 뭐 철회 상각이 될 수도 있고 정책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은밀하게 접근되고 국민들한테는 안 알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국민의 지지가 지금 낮은데 지지를 끌어내야 돼요. 정부가 역할을 해야 돼요. PR 해야 돼. PR. 동원형. 정부가 민간의 힘을 동원해서 지지를 끌어내야 됩니다. 국민의 지지가 지금 낮은데 이 지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PR 같은 걸 해야 됩니다. 홍보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관심 집단 안에서 그냥 은밀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10번 문제. 요게 이제 킬러 문제인데요. 재정 준칙.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재정 준칙. 근데 우리 파인 특강 때 다 얘기했던 건데 그래도 굉장히 난도가 높게 나왔어요. 자, 재정 준칙은 우리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총량 규율을 정해놓고 이 이상은 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이걸 아예 법에 딱 정해놓고 의무화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터키만 도입이 안 됐고 100개의 나라가 도입을 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후진국이에요. 근데 왜 우리 이것이 망설이냐면 준칙을 도입하면 재정 유연성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 뭐 수지가 마이너스 몇 프로 이상 되면 안 된다. 빚이 GDP 대비 60% 이상 되면 안 된다. 일단 정해놔 버리면 만약에 경기가 불경기가 돼서 많은 지출을 해야 되거나 뭐 공채를 발행해야 되는 세수는 부족하고 그럴 때 이게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필요는 한데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온 문제입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게 필요는 하지만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되니까 역기능도 좀 살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문제인데 4개 차원의 준칙이 있거든요. 4개. 보시면 재정 준칙 4개가 있어요. 채무, 빚이 GDP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한국형 재정 준칙을 발표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보면 이거 60%로 돼요. GDP 대비 빚이 60%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안 된다. 그다음에 수지 준칙은 수입 빼기 지출. 그게 마이너스 몇 프로 이상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정 수지라는 게 총 수입 빼기 총 지출인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정해놨거든요. 한국형 재정 준칙이 그래요. 이거는 수지 준칙이고 이거는 빚, 채무 준칙이고 얘는 지출 얼마 이상 지출해서는 안 돼. 지출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한도를. 너무 많이 지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출 한도, 총 지출 한도가. 수입 준칙은 얼마 이상 최소한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최저 한도의 어떤 수입 한도 이런 걸 정해놓는 거예요. 재정 수입이 최저 이 정도 이상 최고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그걸 정해놓는 거예요. 그게 수입 준칙. 그러니까 빚, 수지, 지출, 수입 이런 준칙인데 물론 이 중에 중요한 거는 이 2개죠. 이 2개는 합쳐서 수지 준칙에 나타나니까 빚 그다음에 수지만 규정을 해도 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형 재정 준칙은 이게 지금 발표가 돼 있고요. 2025년도부터 적용하는 걸 목표로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을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된 건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발표는 했지만 입법화가 된 건 아니에요.
그걸 법으로 이제 강제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요. 어디서 문제가 출제되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지출 준칙 같은 경우는요. 조세 지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조세 지출? 조세 감면이잖아요. 감세. 근데 조세 지출도 형식은 조세지만 사실은 조세니까 수입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간접적인 지출이라는 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세 지출 감세율, 조세 감면에 의한 이 감세율도 일정 한도 이상이 안 되도록 이 지출 준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조세라는 건 세금을 걷는 건데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조세 지출이라는 거는 조세 감면에 의한 간접 지출이잖아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출 요인으로 보고 얼마 이상 해주지 마라. 국세 감면의 한도, 비율 이런 거를 정해서 여기다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세 지출 등 조세 지출 같은 걸 통해서 편법으로 지출을 이렇게 늘리는 받아야 될 세금을 안 받는 편법으로 지출을 늘리는 이런 것까지도 차단하자는 게 지출 준칙의 목적이에요. 조세 지출률 같은 것도 지출 준칙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출이니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국가 채무 건전 재정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 빚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걸 정해놓은 원칙. 이건 당연히 맞겠죠. 재정 수지, 수입 빼기 지출 몇 프로 이상 되면 마이너스 몇 프로 이상 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건 흔히 경기 변동하고 무관하게 이걸 딱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거시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어요. 경기가 안 좋거나 할 때는 지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 이상 못 늘리게 수지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재정의 어떤 유연성을 파괴하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에요. 재정 지출 준칙은요. 경제 성장률, 적자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해야 되는데 고려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지출 준칙을 얼마 이상 지출 못하겠다고 막아버리면 이런 것들을 고려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고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4번이 틀렸어요. 자, 수입 준칙은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하려. 조세 지출이 이게 간접 지출이에요. 세금 감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문제 훼손될 수 있다. 그렇게 못하게 막는 게 재정 지출 준칙이에요.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해서 조세 감면이라는 편법을 가지고 재정 지출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감세율을 정해놓자. 그게 재정 지출 준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 준칙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이 재정 지출 준칙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하고는 관계없기도 하고 이 말이 뒷말이 틀린 거예요.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악용하는 그걸 차단하여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이 재정 지출 준칙이에요. 왜냐하면 조세 지출률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여기. 얘는 조세 지출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수입은요. 얼마 이상 세수를 확보하자 이런 거니까. 답이 4번이 상당히 난도가 높은 문제였죠. 자, 뒤에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죠. 계급제, 지급불제 문제인데요. 옳지 않는 거 1번 어때요? 계급제는 보직관리 범위가 제한되나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아니잖아요. 계급제는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반 행정가. 시야가 넓은, 안목이 넓은 일반 행정가를 양성한다.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은 지기분리제의 폐단이에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다 우리 하는 거니까 다시 할 거고요. 자, 12번.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신뢰성 검증 방법. 요거 약간 심한 수준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은 반형제 기억나시나요? 반형제. 반은 형제가 돼야지 신뢰, 믿을 수 있다. 자, 반분법은 시험 문항을 반으로 나눠서 그 반으로 나눠진 홀수 문항, 짝수 문항 간에 어떤 일관성이 있는지 문항을 반으로 나눈다든지 시험 공간을 반으로 나눈다든지 이쪽 평균하고 이쪽 평균이 같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이걸 반으로 나누어서 내적인 일관성을 검증한다. 그게 반분법이에요. 반분법. 다른 말로 내적 일관성 검증 방법.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같은 문제를 시기를 달리해서 쳐보고서 점수가 같은지 비교하는 거. 이게 재시험법이죠. 재시험법. 자,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문제인데 형식을 달리하는 거죠. A책형, B책형 형식을 달리해서 쳐보고 점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형식 변환법이죠. 형식 변환법. 자, 이 세 개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반형제, 반형제. 자, 이게 반분법이에요. 이게 재시험법이에요. 4번이 형식 변환법이에요. 형식 변환법. 비슷한 시험 유형을 A책형, B책형 개발해서
관계를 분석한다. 요거는 똑같은 시험 문제를 시간을 달리해서 쳐본다. 제시험법. 요거는 하나의 시험 안에서 문항 간의 상황, 홀수 문항, 짝수 문항, 아니면 하나의 공간에서 이쪽 저쪽 공간을 서로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반으로 갈라서 비교해 본다는 반분법. 얘는 뭐예요? 원래 시험 성적과 그다음에 기준, 시험으로 예측하려고 했던 게 근무 성적이 좋은지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을 비교하여 상황하기. 이거는 타당도 개념, 타당도. 그 중에서도 기준 타당도, 기내구, 기준 타당도. 이거 전부 다 인문 때도 했고, 그다음에 심화 때도 또 할 거고요. 큰 문제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자, 13번 에도크라시. 유기적 구조죠. 유기적 구조. 자, 유기적 구조는 답이 3번이죠. 권한과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계층도 약하고 하니까 갈등과 대립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작다. 이건 인문 수준. 14번 금평. 14번 금평. 답이 뭘까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자, 4번 보면은 도표식 촉도법은 간편하지만 오류도 제일 많다고 했죠. 제가 오류의 백화점이라고 했잖아요. 근접 오류, 뭐 집중화, 연세화, 관대화,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게 금평이에요. 도표식이에요. 간편하지만 오류도 가장 많다. 근데 그 4번에 보시면 평정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작다. 아닙니다. 등급의 분포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평정 항목이나 이런 게 자의적으로 선정이 돼요.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게 선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정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에요. 오류도 많고. 4번이 틀린 거죠. 나머지 다 맞죠. 강제배분법, MBO, 다면평정.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이 지금 없어서 이미 공부를 뭐 다 하셨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5번. 이것도 간단한 문제였죠. 내부 통제. 내부 통제에 해당하는 거. 자, 기획재정부의 예산, 이거는 내부 통제, 교차 기능 조직이죠. 정부 막료 부처. 자, 우리가 행정 통제 유형이 내부냐 외부냐,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나눌 때 내부 통제가 이런 거, 공식 내부가 행정 수반, 교차 기능 조직. 이게 정부 막료 부처인데 이 정부 막료 부처가 이런 것들이에요. 요거 인사, 조직과 정원 행안부, 예산은 기재부, 법제처 법제, 조달청 물자. 이게 정부 안에서 막료 부처로서 개선 부처를 횡적으로 지원하면서 교차해서 지원하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걸 교차 기능 조직이라고 합니다. 5대 막료 부처 얘기예요. 이게 정부 5적이에요. 정부 5적. 요거 엄청 많이 먹고 공무원들 못 살게 울고 저는 여기서만 근무를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인사처, 행안부, 법제처. 저 정부에 있을 때는 뭐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나와 보니까 못할 짓만 하고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문제 그래서 4번만 내부 통제고 나머지는 이거는 시민단체고 얘는 국회고 얘는 언론이니까 전부 외부 통제죠. 15번 보겠습니다. 16번인가요? 넛지 드디어 넛지. 넛지라는 건 옆구리를 원래 말은 옆구리를 쿡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표 안 나게 옆구리를 쿡 찔러서 크게 뭐 자극을 안 주면서 유도를 하는 바람직한 행동이나 선택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1번에 넛지로는 선택 설계라고 합니다. 옵션 설계. 관료가 이런저런 옵션 값을 설정해 놓고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뭘 강요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기본값, 그게 디폴트 값이잖아요. 기본값을 설정해 주고 몇 개 옵션을 더 주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겠거나 하면 그냥 기본값을 지정된 기본값으로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 기본값, 디폴트가 정부가 원하는 유도하려는 가장 그런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에요. 이걸 강요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규제하거나 그게 아니라 표 안 나게 부드럽게 쿡 찔러서 그리로 따라오도록 부드럽게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개입주의, 부드러운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3분법을 정책 수단을 보면 도덕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유인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강압 처벌하거나 이게 대표적인 전형적인 전통적인 정책 수단 3분법이거든요. 옛날에 행정은 주로 이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도 생기고 부작용도 생기고 정부 실패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표 안 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넛지라는 거는 정부가 기본값을 설정을 하고 몇 개의 옵션을 주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면 그냥 기본값만 따라오면 되도록 그 기본값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소득세 같은 경우 뭐 1,000만 이상 이렇게 많아지면 한꺼번에 내라고 안 해요. 정부가 2개년으로 나눠서 분납을 하라고 해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2개년 분납.
그런데 나는 뭐 일시불로 내고 싶다는 사람은 낼 수도 있고요. 3년 분납하면 이자가 좀 붙어요. 그런 건 안 하겠죠. 그래서 기본 값을 2개년 분납으로 하고 그 외로 다른 옵션을 원할 때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그냥 2개년 분납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본값. 그게 디폴트예요. 디폴트라는 게 기본 값이잖아요. 기본 값. 근데 그걸 정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2년 정도면 뭐 세수가 크게 문제도 안 되고 국민들한테 큰 부담도 안 되니까 얘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본 값을 2년 분납으로 설정한. 이 넛지를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남자 화장실 파리에 변기에 그려진 파리.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여학생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에 가보면 남자 화장실 변기에 파리가 그려진. 죄송합니다만 이 파리가 넛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그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건 눈물만이 아닙니다. 백날 도덕적으로 설득하고 호소해봐야 필요 없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게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안 흘리면 보조금 줄게요. 이게 보상이에요. 안 흘리면 보조금 줄게요. 흘리면 과태료 매깁니다. 이거는 강화가 처벌이에요. 이런 거는 전통적인 정책 수단 아니에요. 안 좋은 거예요. 파리 한 마리 딱 그려놓으면 거기다 자꾸 이제 조준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딱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개입을 해서 큰 저항 없이 표 안 나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한.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인지 오류.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그렇게 몰려가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몰라요. 인지 오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면 자기도 늘 따라가려는 그런 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행동 편향이에요. 과거에 하던 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범하는 인지 오류나 행동 편향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큰 사고가 생겨야 돼요. 그게 이 넛지에서는 행동적 시장 실패라고 해요. 행동적 시장. 인지 오류나 잘못된 행동 편향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문제를 행동적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이 넛지로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거예요.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그러니까 유도 선을 그린다든지 아래 바닥에다가 형광 불빛으로 선을 그 좁은 골목을 안 가고 이렇게 가도록 이 불빛을 그려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서 갔을 거 아니에요. 이 넛지가 앞으로는 필요해요. 넛지가 지금 행정학계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나올 거다 하고 지난번에 특강 때 문제도 풀고 강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1번 선택설 옵션을 설계합니다. 관료가 관료의 역할이 옵션 설계자예요. 이제는 니은 개입은 하지만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부드럽게 유도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개입주의예요. 아예 개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디귿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어떤 인지 편향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도록 전략적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값을 먼저 설정해주고 딴 선택 안 하면 그 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넛지론인데 다 맞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뭐 제 얼굴이 많이 떠올랐다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자, 넛지 우리 해설이 다 있는 것들입니다. 인지 오류와 행동 편향에 의한 행동적 시장 실패 요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이태원 사고가 딱 이런 거예요. 인지 오류와 사람들의 인지 오류와 그냥 하던 대로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행동 편향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찰이 막아서서 막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런 거예요. 강압과 처벌. 여기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막 외치는 건 도덕적 설득이고 여기 안 들어가면 보조금 줄게요. 이게 유인과 보상인데 그런 방법보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아예 그쪽으로 안 몰려가게 유도를 하는 그런 개입이 필요하다. 표 안 나게. 자, 17번 동기론을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옳은 거는 이거 좀 심한 수준의 문제였네요. 조금 난도가 있었네요. 이게 답이 3번입니다. 포터롤러 제가 입문 때는 이 이론을 말씀 안 드렸는데 심화 때는 이제 말씀드리는데 기출 때도 많이 강조를 하고요. 이 포터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업적 만족 이론. 업적이라는 게 성취예요. 성취. 직무 성취도. 성취가 만족을 결정한다는. 만족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업적, 성취가 만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적 만족 이론이에요. 성취가 만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적 만족 이론은 성취가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론이에요. 만족하면 열심히 한다가 아니에요. 순서가 업적 만족이에요. 얘가 맞는 거예요. 이건 바뀌었어요. 결과보다 원인을 아니에요. 원인보다 결과. 보상받은 행동은 계속하고 보상 안 해주면 중단하고 이런 이론이니까 이건 원인보다 결과. 결과라는 게 보상의 요구예요. 내가 보상 받으면 계속하고 못 받으면 중단하고 이런 행동이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키너의 강화 이론.
로켓 목표 수행으로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업무를 목표를 정해야 이 동기발이 된다는 거죠. 너무 추상적이고 난이도가 낮으면 동기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이번 시험 잘 봐라, 열심히 해봐, 최선을 다해,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공무원 시험에서 만약에 상위 3%에 합격을 하면 뭐 부모님이 뭐 큰 선물 하나 사줄게, 목표를 약간 높게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동기발이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이건 도움이 안 돼요. 자, 4번 어디가 틀렸어요? 이런 게 틀렸죠. 외재적인 보상,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이게 PSM이잖아요. 제가 이것도 늘 강조를 했죠. PSM. 공공봉사동기. 국민들의 여망이나 이런 게 부응하려는 그런 고유한 동기를 갖고 있다. 물질적인 보상 이런 거, 연봉 이런 거보다는. 공무원들은 그런 고유한 동기가 있다는 거. 이거를 발굴해서 이런 동기를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이론이 공공봉사동기론. 가치체계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민간 부분 종사자하고 공공 부분 종사자는 가치가 다르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틀렸죠. 3번이 답입니다. 18번 지방자치. 이것도 난도가 조금 있었던 문제예요. 옳은 거는 1번만 맞습니다. 1번. 자, 피터슨의 도시한계론, 요거는 일반 문헌에는 없는 거거든요. 논문에만 있는 건데 설사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지방정부는 재분배보다 개발정책, 분배정책이나 개발정책을 더 선호합니다. 재분배는 중앙정부 소관이에요. 재분배는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소관이에요. 그 지역사회를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고 하는 거는 그 지방정부는 그런 거 하려고 하겠죠. 지방정부가 무슨 못 사는 사람을 막 이 동네 돈을 퍼가지고 저쪽 가난한 동네에다 퍼주고 이런 건 지방정부는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IGR 기본 개념만 아신다면 당연히 이거는 지방정부는 복지나 재분배보다도 개발정책이나 분배정책을 더 선호한다. 그런 거는 다른 면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 다 틀렸어요. 라이트는 이런 거 다 라이트가 한 거 아니고요. 로즈는 이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우위를 따져야 된다고 했는데 지방정부가 조직이나 정보 면에서는 우위지만 재정, 예산 이런 거는 중앙정부가 더 유리하잖아요. 예산 확보 같은 건 중앙정부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재정이나 법적 자원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유리하고 조직이나 정보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비교 우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뀌었고 티브 가설은 외부 효과 이런 거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외부 효과 같은 게 있으면 굳이 지역 간에 이동을 안 해도 뭐 되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발로 하는 투표, 티브 가설. 이건 뭐 인부 때부터 다 했던 거고. 그래서 1번만 맞고 다 이게 틀렸습니다. 19번. 이거 정책학의 발달 과정인데 이것도 난도가 좀 있었던 문제예요. 이런 데서 다 갈렸을 거예요. 이런 데서. 그래서 아주 뭐 기본이 좀 뭐 심화나 이런 걸 충실히 안 한 분들은 한 70연 수준으로 끝났을 거고 그런 걸 다 하고 마지막 파이널 특강까지 들은 분들은 96점, 100점까지도 가능했던 출제였거든요. 옳은 거 19번에 옳은 거 1번 어때요? 정책 결정의 방법, 지식, 전략 이런 게 다 메타팔러스잖아요. 메타팔러스.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전략을 실패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책학에서는 중요하다는. 이거를 연구해야 된다. 그게 드로의 주장이에요. 이게 메타팔러스. 맞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2번은 비결정이 non decision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의사 결정을 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무결정, 비결정, non decision making. 이거는 의제 설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잖아요. 신엘리트 이론. 엘리트가 가로막으면은 아무리 중요한 문제도 기각 방치된다. 이게 관심이 작다가 아니라 관심이 컸었죠. 정책 의제 설정 이론의 핵심적인 이론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도 아주 난도가 높은 지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출이에요. 7급에서 나왔던 지문이고 우리 교재에도 다 있는 거예요. 헤로드 라스웰은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보다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보다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더 강조했다고 했는데 둘 다 강조했어요. 필요한 지식이 보다 나은 결정을 위하여 어떤 지식이 필요할 것이냐는 이게 규범적 연구고 이건 현재 정책이 지금 어떻게 결정되고 있느냐라는 실증적인 연구예요. 그러니까 정책 과정 그대로를 연구하는 거하고 더 나은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뭐냐. 이 두 개를 실증적 규범적 차원에서 다 같이 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본서를 보시면은 정책학 맨 앞부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책학 맨 앞 185쪽이에요. 185쪽에 우측에 맨 아래 날개 그림 보시면 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 과정에 필요한 연구, 포 해서
강조를 해놨는데 거기서 이 지문이 나온 거예요. 둘 다 균형 있게 다 필요하다는 거. 자, 4번이 틀렸네요. 4번은 뭐 지금 옳은 거 찾은 거죠. 4번도 틀렸네요. 요것도 좀 난도가 있는 지문이에요. 정책 분석의 흐름을 알아야지 이게 되는 문제였거든요. 1950년대에는 담론과 프레임을 통한 문제 구조에 관심이 높아서 OR이나 이 OR이 관리과학이죠. 계량경제학. 근데 후생경제학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법에 소홀히 했다? 아닙니다. 50년대는 주로 그런 기법으로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정책 분석의 흐름을 보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가 OR이었고요. 이때가 체제 분석이었고 이게 정책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주로 계량경제학, 관리과학이니까 관리 결정의 계량적 기법에 의해서 주로 사회 뭐 후생경제학이나 계량경제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체제 분석은 약간 질적인 분석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건 양적인 분석. 근데 요거는 완전히 질적인 고도의 질적인 분석이에요. 정치적인 어떤 지지 여부, 그다음에 구성들 간의 담론, 토론, 결정의 정당성 이런 질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1950년대는 주로 이런 후생경제학이나 계량경제학의 분석이 집중이 됐고 70년대로 가면서 담론, 토론, 정치적 어떤 지지 등등 질적인 분석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4번은 이게 바뀌었어요. 50년대는 주로 그런 담론이나 프레임 이런 거보다는 문제 구조화 이런 거는 다 토론을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주로 계량경제학이나 후생경제학에 집착하는 그런 분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틀린 겁니다. 1번만 맞겠습니다. 자, 20번 지방세. 이것도 난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러나 심화 때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심화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1번은 문제 탄력세율이라는 거는 법의 표준세율만 정해놓고 조례로 그중에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5%를 더 거둘 수도 있고 뭐 50%까지 더 거둘 수도 있고 10%를 더 줄일 수도 있고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죠. 그다음에 레저세 지방세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이었을 거예요. 레저세 지방세 요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11개 지방 세목이 있는데 그중에 8개만 탄력세율이 적용이 된다. 3개는 안 되는데 3개 안 되는 게 뭐냐면 담배 소비세. 그다음에 지방 소비세, 레저세. 담배 피우면서 소비를 즐기고 레저 즐기는 데는 탄력세율 인정 안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담배 피우고 소비 즐기고 레저 즐기는 자치단체는 탄력세율 인정 안 해준다 하더라.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예요. 레저, 소비 인정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 조례로 담배세율 이것도 틀린 거예요. 담배 서비스에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니은 맞고 담배 서비스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담배세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것도 틀린 거예요. 표준세율을 50%를 일률적으로 감하는 게 아니에요. 5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조례로 가감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50%를 가감한다. 아니에요. 5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조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소비세는 이 탄력세율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기억, 니은만 들어가야 돼요. 답이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만 옳은데 이게 왜 이렇게 답이 4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2번 해설이 맞아요. 지금 정답이 잘못 표기가 됐어요. 정답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건 디귿은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디귿은 기억 니은만 옳다. 그래서 답이 4번이 아니라 2번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자, 그래서 올해 지방직 시험이 7급 지방 7급까지 7급 시험 다 끝났는데 잘 보셔서 다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설사 또 안 된 분들이라도 우리가 1년에서 탁 붙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독하게 잡수시고 1년 정도만 더 해보십시오. 1년 정도. 1년 뒤에는 합격할 확률이 조금 높아지니까 너무 1년 해보고 딱 안 됐다고 포기하는 거는 매몰 비용이 너무 아까워요. 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고 해설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